너희 어머니 통장 내가 손댔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거요.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가겠습니다. 얼마 후 명수와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여전히 명품 가방을 든 채로. 아버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왜? 네, 그 돈은 어머니가 저희한테 주신.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너희 어미가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끼고 있을 때 그때 도장 가져가서 돈을 빼돌린 거. 그것도 오해냐?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저희도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애들 교육비에. 닥쳐. 책상을 내리쳤어요. 내 시어머니 임종도 지키지 않고 발인도 안 본 며느리가 할 소리가 아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8살 된 할아버지입니다. 저에게 특별한 사연이 있어 산속에서 생활한 지 벌써 반년도 더 지난 것 같네요. 예전 마을 사람들은 저를 인고 영감이라고 불렀죠. 아내와 함께 살던 시절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시리도록 아파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한 제 아내 정희는 제게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첫 만남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도 없이 서 있던 아내를 처음 봤죠. 저는 망설임 없이 제 우산을 그녀에게 건넸고 그렇게 우리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정희와의 결혼 생활은 꿈만 같았어요. 매일 아침이면 정희는 제 넥타이를 메어주었고 저는 퇴근길에 꼭 좋아하는 제철 과일을 사들고 돌아왔죠. 우리는 주말마다 마을 뒷산을 올랐고 봄이면 꽃구경, 여름이면 계곡, 가을이면 단풍놀이를 다녔어요. 겨울에는 따뜻한 온돌방에서 서로의 발을 맞대고 누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슬아의 아들 하나를 두었어요. 이름은 명수입니다. 어릴 적 아들 명수는 그렇게 착한 아이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나 봅니다. 아빠, 친구들은 다 컴퓨터가 있는데 저만 없어요. 공부에 필요해요. 엄마, 여행 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다들 해외로 가는데 저만. 아빠, 취업하려면 영어학원도 다녀야 하고. 그때마다 정희는 우리 아들 공부하느라 고생이네. 여보 하나뿐인 아들인데 그냥 해줘요. 하며 웃어넘겼지만 저는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아들의 요구가 점점 커져만 갔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는 더 심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더했죠. 결혼식부터가 그랬어요. 아버님, 요즘은 호텔에서 하는 게 기본이에요. 체면도 있고. 시부모님,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가고 싶은데?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결혼 초에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왔어요. 처음엔 반가웠죠. 하지만 찾아올 때마다 돈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아버님, 전세금이 올라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어머님, 아이 교육비가 만만치 않아서 좀 도와주세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생활이 힘드네요. 말끝마다 돈 얘기였어요. 아들 부부가 오는 날이면 정희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희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아들 부부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어요. 명수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고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외제차를 끌고 왔어요. 아버지, 이제 과장 달았는데 이 정도는 있어야죠? 멋지네. 근데 이런 차값이 만만찮을 텐데. 에이, 아버님도 너무 구식이세요. 요즘은 다들 이 정도는 타고 다녀요. 며느리는 백화점 명품관에서 산 옷과 가방을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손을 벌렸죠. 어머님, 아버님. 애들 학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얘야, 너희가 쓰는 돈 조금 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어머님도 참. 요즘 이 정도도 안 쓰고 살면 무슨 낙으로 사나요? 너무 째째하게 굴지 마세요. 아들 부부와 반대로 정희와 저는 검소하게 살았어요.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적금도 부지런히 넣어서 노후 준비도 했죠. 여보, 우리 나중에 둘이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자. 정희가 그렇게 말하면서 저희는 노후에 여행을 다니는 꿈을 꾸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희가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감기려니 했는데 병원에서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많이 늦으셨네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항암 치료를 시작하시더라도 힘드실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말을 듣자마자 아들에게 바로 전화했죠. 하지만 바로 병원으로 온다던 아들 부부는 2시간이나 지나서야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회의가 있어서. 어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글쎄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아. 그런데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의 첫 마디가 병원비였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병원 생활이 시작되면서 명수 부부의 냉정한 모습이 더욱 드러났어요. 아버님, 어머니를 이런 큰 병원 말고 작은 병원으로 옮기는 게 어떠세요? 병원비가 부담되지 않으세요? 아버님 간병인은 너무 비싸니까 아버님께서 대신 계시면 어머니도 좋아할 거예요. 정희는 그런 상황에서도 늘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여보. 우리 아들도 나름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안 사람의 눈빛이 점점 슬퍼지는 것을. 병원비가 많이 들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우리가 모아둔 돈이면 충분했으니까요. 정의만 살아준다면 그게 뭐가 중요했겠어요. 건강 앞에서는 돈은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요. 여보, 난 행복했어요.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봄비 내리던 어느 날, 마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정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이제야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내와의 사별이 제 시련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아내를 잃은 슬픔보다 더 큰 배신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안 사람과 마지막 이별인데도 제대로 된 작별 인사조차 할 수 없었죠. 병원비 때문에 전세금을 거의 다 써버린 상황이라 장례 비용도 빠듯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부부가 40년 넘게 모아온 노후 자금이 있었으니까요. 아들 명수는 장례식장에 얼굴만 비쳤어요.
아버지, 저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바쁘면 가봐라. 장례 비용은 어떻게? 제가 말을 끊었죠. 걱정 말고 가거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며느리는 아예 핑계조차 대지 않았어요. 전화로 한마디 던졌을 뿐이죠. 아버님, 중요한 일이 급하게 생겨서. 죄송해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그래, 내 시어머니 장례식보다 중요한 일이 있겠지. 마을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장례 절차를 도와주셨고 부녀회에서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죠. 영감님, 정희 씨가 얼마나 좋은 분이었습니까?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맞아요. 정희 언니가 살아계실 때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 덕분에 그나마 체면치레는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발인날 아들의 부재는 더욱 뼈아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래, 알겠다. 결국 아내를 보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허탈했습니다. 정희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인데 말이죠.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적막감이 밀려왔어요. 40년을 함께 살던 사람이 없으니 빈 집안을 둘러보다 정희의 옷장을 열었는데 그때였어요. 옷장 깊숙이 놓인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보에게 아내의 글씨체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마지막까지 곁에서 그렇게 애써주셔서 고마워요. 하나 부탁이 있다면 우리 명수에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철이 없어서 그래요. 언젠가는 깨닫겠죠.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아들을 걱정했던 정희.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몰랐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가 이토록 힘들어질 줄은요. 며칠 뒤 아들 부부가 찾아왔어요. 아내의 장례식에도 제대로 오지 않았으면서 아버지, 어머니 통장이. 뭐뭐 있나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평소에 모아두신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애들 학원비도 있고. 그래도 내 시어머니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돈 타령부터 하는 게 사람이 할 짓이냐? 아들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이제 어머니도 안 계신데 그 돈을 아버지 혼자 어떻게 쓰시게요?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나가라! 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들이 나간 뒤 저는 통장을 확인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죠. 정희와 저는 평생 알뜰하게 모아서 8억 정도를 모았거든요. 그동안은 통장을 정희가 관리했는데 그 후로 아들 내외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저희 좀 도와주세요. 아버님, 애들 유학 보내야 하는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속이 뒤집혔지만 겉으로는 참았어요. 정희의 마지막 부탁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더 뻔뻔해져만 갔어요. 아버지, 재산 관리는 잘하고 계세요. 독거노인이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속셈이 뻔히 보였어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끝까지 참아보자. 정희의 마지막 부탁도 있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예감이 적중했어요. 은행에 가보니 통장 잔고에 한 푼도 없더라고요. 은행에 가보니 우리 부부가 평생 모아온 8억이 통장 잔고가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의 말을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할아버님, 통장을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넘기며 말했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 직원이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지난달 15일 아드님께서 어머님의 도장을 가지고 오셔서 모든 금액을 이체하셨어요. 혹시 모르셨나요? 지난달 15일이라고요? 그날은 정희가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명수가 잠시 어머니 물품을 가지러 집에 다녀왔었죠. 이체 내역을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까요? 앞이 캄캄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은행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물 좀 가져다 드릴게요. 직원이 다급히 물을 가져다 주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에서 정희가 위독할 때도 병원비를 걱정하던 명수의 모습. 아버지, 이제 회복 가능성도 없는데 병원비만 늘어나고. 장례식장에서도 핑계를 대며 자리를 비웠던 모습.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다음 날부터 돈 타령을 하던 모습까지. 아버지, 이제 어머니도 안 계신데 그 돈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오랜 친구 정 판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예전 법원에서 30년을 함께 근무했던 동기였죠. 여보세요, 기정아.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봐, 진정하고. 우선 나부터 만나세.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나? 그래, 알겠어. 고맙다. 1시간 후 동네 찻집에서 정 판사를 만났어요. 자네, 많이 힘들었겠어. 그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내 아들이. 진정하고 우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세. 정 판사는 수첩을 꺼내 하나하나 적어가며 설명해 주었어요. 우선 증거가 필요하네. 자네 아들이 어머니 도장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증거. CCTV. 병원 CCTV에 찍혀 있을 텐데. 그래, 그것부터 확보하게. 그리고 병원 진단서도 필요해. 당시 정희 씨의 의식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정 판사의 조언대로 하나하나 준비해 갔어요. 병원 CCTV 영상, 정희의 의무 기록,
통장 거래내역, 모든 증거를 차근차근 모았죠. 그리고 이건 명수의 도박 빚 기록일세. 내가 알아본 바로는 정 판사가 건넨 서류를 보니 눈앞이 어지러웠어요. 이렇게나 많은 돈을. 준비를 마치고 명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신데요? 집으로 와라. 지금 당장. 아버지. 제가 지금 중요한 회의가. 너희 어머니 통장. 내가 손댔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거요.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가겠습니다. 얼마 후 명수와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여전히 명품 가방을 든 채로. 아버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왜? 네, 그 돈은 어머니가 저희한테 주신.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너희 어미가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끼고 있을 때 그때 도장 가져가서 돈을 빼돌린 거. 그것도 오해냐?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저희도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애들 교육비에. 닥쳐. 책상을 내리쳤어요. 내 시어머니 임종도 지키지 않고 발인도 안 본 며느리가 할 소리가 아니다.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버지! 그 돈 우리가 관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혼자서 그 돈 가지고 뭐 하게요? 나이도 드셨으면 돈 욕심은 내려놓으셔야죠.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휴대폰을 꺼냈죠. 아버님, 이러시면 곤란해요. 우리가 찍은 영상이 있는데. 영상? 네, 아버님이 치매기가 있으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여기까지 준비했나? 서류 가방을 천천히 열었죠. 보여줄 게 있구나. 이게 뭡니까? 명수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병원 CCTV야. 내가 어머니 병실에 들어가서 나온 시간, 그리고 그날 오후에 은행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다 찍혀 있더구나.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이건 어머니 진단서. 그날 의식이 없었다는 증거지. 내가 어머니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도장을 가져갔다는 걸 증명하는. 아버지! 그걸 어떻게... 아직 더 있다.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도박장 출입 기록. 카지노에서 잃은 돈. 다 조사해뒀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 거 가지고 뭘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설마 자식을 고소하시게요? 고소장은 이미 제출해뒀어. 사기죄의 횡령죄. 가족끼리 하면 친족상도례라고 하더구나. 아버지! 눈치 빠른 명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제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와서 용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 어미가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둘 때 넌 어디 있었니? 그때는 회사 일이 바빴다고? 그래, 도박이 내 어미 임종보다 중요했지.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님, 제발요. 우리 애들 손주 생각해서라도. 애들!
너희가 언제 애들 생각했니? 도박으로 돈 날릴 때는, 명품 가방에 수천만 원씩 쓸 때는, 정 판사가 건네준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어요. 카지노에서 잃은 돈이 2억, 명품 구입한 돈이 1억 5천. 이게 다 애들 생각해서 한 거야. 명수도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돈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늦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라. 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죠. 여보세요, 정판사. 이제 처리해줘도 좋을 것 같아. 아버지, 제발. 명수의 절규가 들렸지만 이미 돌아설 때였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검찰에 송치됐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아들은 회사에서 잘렸고 빚쟁이들이 몰려들었어요. 첫 공판날 명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에 섰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위독한 상태에서 도장을 무단으로 가져가 8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이 이어졌죠. 정 판사가 곁에서 내내 저를 지지해 주었어요. 자네가 한 일은 옳아. 비록 아들이지만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하네. 재판은 2달간 진행됐어요. 그동안 며느리는 이혼 서류를 들고 찾아왔죠. 아버님, 이제 저희 집도 경매에 넘어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지만 전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어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명수가 오열을 터뜨렸어요. 법정 밖으로 나오는데 정 판사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정의가 바로 섰네. 돈은 모두 회수했어요. 압류와 경매를 통해서요. 명수 부부의 호화로운 생활은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진정한 대가를 치르게 됐죠.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정희와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내가 그토록 아끼던 아들인데.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했어. 이제 시작이에요. 홀로 서기를 배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든 일이 터진 후 세상만사에 질려 전 도시를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북한산 자락에 있는 작은 집을 구했죠. 아내와 자식을 모두 잃은 저에게 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도시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조그만 산골 마을이에요. 정희와의 추억이 깃든 물건들만 간직한 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면 일어나요. 창밖으로 보이는 산자락이 참 평화롭죠. 정희가 좋아하던 국화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책을 나가요. 새벽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면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져요. 작은 텃밭도 일구었어요.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정희가 좋아하던 채소들을 심었죠. 혼자서 먹기에는 많지만 이웃들과 나누어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영감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아침 산책길에 만난 이웃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날이 좋아서요. 혼자 사시는 게 많이 적응되셨나 봐요.
그렇죠? 이제는 좀 괜찮아졌어요.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도 잠시 몇 주 전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아버님, 저희 너무 힘들어요. 명수 오빠는 재판 때문에 회사도 잘리고,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죠. 제발, 선처 좀 해주세요. 고소만 취하해 주시면. 돌아가거라. 이제 와서.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벌써 두 번째 공판이 열렸었죠. 명수는 매번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서 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위독한 상태일 때 도장을 무단으로 가져가 검사의 구형은 징역 5년이었어요. 정 판사 말로는 이런 경우 보통 3년에서 5년형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희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여보, 명수가 철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다음 날 아침 또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아버님, 제발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사치스럽게 살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정희와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아버님, 명수 오빠가 매일 밤 어머님 꿈을 꾼대요. 잠꼬대로 어머니를 부르며 우는데. 며느리의 말에 가슴 한켠이 아려왔어요.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3달 뒤 3번째 공판이라고. 정 판사가 전화를 해왔죠. 자네가 원한다면 아직은 합의할 시간이 있네. 어떻게 할 텐가? 산길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희가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아들을 용서하자고 했겠죠. 하지만 전 아직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텃밭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정희에게 말을 걸어요. 여보,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당신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데. 그 순간에도 아들은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요. 아버님, 저희 이제 정말 달라질 거예요. 그동안의 사치스러운 생활도 모두 청산하고. 산속 생활이 어느덧 6개월이 되어가요. 봄,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오고 있네요. 정희가 가장 좋아하던 계절이죠. 어제는 명수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아버지,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매일 반성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면 제가 왜 그랬는지, 돈이 전부인 줄 알았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읽다가 접어버렸어요. 아직은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선고 공판날이 다시 찾아오겠죠.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마지막으로 합의할 기회를 준다고. 여보, 나 어떡하면 좋을까?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웃 할머니가 찾아와 말씀하시더군요. 영감, 자식 키우는 건 평생 고민이야. 용서하는 것도 벌 주는 것도 다 부모의 몫이지.
하루하루가 고민의 연속이에요. 창밖에 단풍이 물들어가는 걸 보며 생각합니다. 정희도 이렇게 고민했을까? 아들을 키우면서 가르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들을 용서해야 할까요? 마지막 합의 기회에 선처를 베풀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까요? 정희의 마지막 부탁과 아들의 배신 사이에서, 이 아픈 선택의 갈림길에서 저는 오늘도 산길을 걸으며 생각합니다. 가을바람이 차가워졌어요. 정희가 좋아하던 국화꽃이 피어났네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는 저와 같은 상처 입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